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사회복지재단 본관 7층 복도에는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다. 박진후, 62살. 국내 최대 규모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그는 막 끝난 신임 면접장을 나서며 무심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 언제부터인가 늘 끼고 있던 이 반지를 빼면 견딜 수 없는 두통이 밀려왔기에 그는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다. 세월에 달아 문양조차 희미해진 이 반지는 그의 유일한 수수께끼였다. 왜 이걸 끼고 있는지, 누가 준 것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심장이 이유 없이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복도 저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반지를 낀 손가락이 저릿저릿 아파왔다. 그 반지를 본 순간 난 알았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내 기억이 오늘 여기서 피를 흘릴 거라는 걸. 진우는 멈춰섰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냥, 잠깐. 진우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다. 심호흡을 몇 번 했다. 그리고 다시 면접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직 한 명의 지원자가 남아 있었다. 32살의 청년 윤서준. 수수한 회색 정장에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말수도 적었지만 유난히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던 지원자였다. 서준은 진우가 다시 들어오자 놀라 일어났다. 면접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봤다. 윤서준 씨, 진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아까 면접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이사장님. 당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죠. 반지 이야기를.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불필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반지, 제 아버지가 평생 끼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은반지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떤 반지입니까? 진우가 물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흐릿한 폴라로이드 사진.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손가락에 은반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진우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반지는 자신이 지금 끼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문양, 크기, 심지어 다른 정도까지.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비오는 공사 현장, 무너지는 철골, 피투성이가 된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품에 꼭 안고 있던 울고 있는 아기. 진우는 책상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어지러웠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이사장님. 면접관 한 명이 벌떡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면접장을 나갔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뭔가가 낯익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손가락에 은반지를 빼려다 다시 포기했다. 매번 그랬듯이 반지를 빼려고 하면 공포가 밀려왔다.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 마치 이 반지를 빼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진우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언제나 그 지점에서 끊겼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다.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방어기제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그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진우는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냉정한 판단력,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단을 국내 최대 규모로 키웠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는 매년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도왔고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사장 박진후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20년 전 어떤 사고 이후 가족과 관련된 기억 일부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이 낡은 은반지를 끼고 살아왔다. 처음 이 반지를 발견한 건 병원 침대 옆 테이블 위에서였다. 누가 놓고 갔는지, 왜 자신에게 이 반지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그래서 계속 끼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비,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버리는 장면. 누군가를 버리는 장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비서를 불렀다. 과장, 윤서준이라는 지원자 이력서 다시 가져와 주게. 예, 이사장님. 몇 분 후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 진우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윤서준, 32세.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거주. 모 대학 경영학과 졸업. 학점은 우수했다. 하지만 경력 사항이 빈약했다. 아르바이트 경력만 가득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일용직까지. 그리고 붙인 직업란에 적힌 글씨. 전 건설 현장 기사.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건설 현장.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그는 비서를 다시 불렀다. 과장, 20년 전 재단 산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기록을 찾아주게. 비공개 문서까지 전부. 급한 일이야. 비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이사장님, 그때 사건은 이미 종결된. 알아.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몇 시간 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파일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서류들이었다. 진우는 비서를 물러나게 하고 문을 잠갔다. 숨을 고르며 첫 장을 넘겼다. 공식 사고 보고서. 날짜는 20년 전 6월 15일. 장소는 재단 산하 건설 현장. 사고 내용 비계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상자 중경상자 다수. 사고 원인 안전관리 소홀 및 기상 악화. 그리고 특이 사항란에 단 한 줄. 현장 책임자 윤석호. 사고 당일 이후 실종. 수배 중. 윤석호. 진우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공식 보고서 뒤에는 내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필기체로 휘갈겨 쓴 메모들. 윤석호 현장 기사, 사고 당일 중상, 병원 이송 후 도주, 재단 상무 박진우 사고 현장 출동, 이후 기억상실로 병가, 사건 추가 조사 불필요, 책임자 실종으로 종결. 진우는 마지막 메모를 읽고 손을 멈췄다. 자기 이름이 나왔다.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왜 거기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그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다. 비공개 폴더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흐릿한 현장 사진, 무너진 비계, 그리고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확대해서 보니 그중 한 명의 손가락에 은반지가 보였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지.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력서에 적힌 서준의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처럼.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젖은 계단이 미끄러웠다. 반지하 문 앞에 섰다. 낡은 철문.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문 좀 봐라. 중년 남자의 목소리. 낮고 쉰 목소리. 문이 열렸다. 다리를 절뚝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윤석호.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진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졌다. 두 남자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진우는 숨이 막혔고 석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이사장님.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석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낯익었다. 너무나 낯익었다. 석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깊은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이 깃든 눈빛.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석호가 말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다.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요. 다만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무릎이 꺾였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눈앞이 하얘졌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그리고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공사 현장. 자신은 왜 거기 있었나? 재단 상무로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 그런데 현장 기사 윤석호가 자신을 급하게 불렀다. 상무님, 이 현장은 위험합니다. 비리가 있어요. 부실 공사입니다. 석호는 서류를 내밀었다. 설계도와 실제 시공이 달랐다. 자재를 바꿔치기 했다. 누군가 돈을 빼돌린 것이다. 신고하겠습니다. 석호가 말했다. 그때 굉음이 들렸다. 비계가 무너지는 소리.
석호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와 함께 쓰러졌다. 자신은 달려가 그들을 끌어냈다. 피투성이가 된 석호,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정신을 차렸다. 석호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석호가 물었다. 비를 맞고 계십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호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좁은 반지하 방. 습기 냄새가 났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TV. 벽에는 서준의 어릴 적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에서 석호는 이미 다리를 절고 있었다. 중학교 졸업식 사진에서도, 대학 합격증을 든 사진에서도, 모든 사진 속에서 석호는 서준의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석호는 진우에게 낡은 소파를 권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그날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석호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척추를 다쳐서요.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준이만 무사하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호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 못하시는군요. 석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그때는 상무님이셨죠. 20년 전 그날, 그 건설 현장에는 부실 공사 증거가 있었습니다. 재단 고위층이 개입한 비리였죠. 자재를 바꿔치기하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고 상무님께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상무님은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즉시 조사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사고는 계획된 거였습니다. 현장을 무너뜨려 증거를 묻으려 했죠. 하지만 그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이는 겨우 2살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입원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데리고 왔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고 떨어지는 철골 아래 있었죠. 그때 상무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저와 아이를 끌어내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 척추는 부러져 있었고 서준이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재단의 고위 임원이었죠. 최도식 이사, 지금의 부이사장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최도식은 제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증거를 묻고 입을 다물면 아이는 보호해주겠다고, 신고하면 아이까지 위험해진다고, 그리고 덧붙였죠. 이 사고의 책임은 현장 책임자인 저에게 있다고, 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석호가 대답했다. 서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사라지기로. 공식 기록에서 저를 지웠죠. 사고 책임자로 지목되어 실종 처리됐고
저는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서준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상무님은. 석호가 진우를 바라봤다. 상무님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구하고 진실을 알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이 상무님의 기억을 앗아간 거라고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건 제가 드렸습니다. 석호가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깨어나신 상무님께 제가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요.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는 상무님이 가지시라고. 석호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였다. 거기에도 같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 반지는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셨지만 정직하게 사셨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값진 유산이다. 그 말씀과 함께 이 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상무님께도 같은 반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이 반지를 보고 저를 찾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상무님은 이사장이 되셨고 저는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단과의 관계, 진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진우는 일어났다. 방을 나가려다 멈췄다. 돌아서서 석호를 바라봤다. 서준이는 면접에 합격시킬 겁니다.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석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사장님, 하지만 특혜는 없을 겁니다. 다른 신입들과 똑같이 대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우는 계단을 올라갔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차창을 두드렸다. 손가락에 반지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그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20년간 살아온 박진우라는 사람이 오늘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진우는 서준을 채용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당당히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발표했다. 서준은 재단 산하 계열사 기획팀에 배치됐다. 신입답게 성실하게 일했다. 늦게까지 남아 일했고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진우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매일 저녁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깨달았다. 서준의 걸음걸이가 석호와 닮았다는 것을. 어깨의 각도도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습관도. 아버지와 아들. 2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재단 부이사장 최도식은 진우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최도식은 61살. 진우보다 1살 아래지만 재단 내에서 실세로 통했다. 20년 전 그 사건의 실제 주모자. 당시 이사였던 그는 현장 부실 공사로 수십억을 챙겼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고를 계획했다. 진우가 기억을 잃은 것은 최도식에게 천운이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을 키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다. 이사장님이 요즘 이상합니다. 최도식의 비서가 보고했다. 신입사원 윤서준을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다. CCTV 열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서준? 그 친구 신상 조회해봐. 며칠 후 최도식의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였다. 윤서준 32세. 아버지 윤석호. 최도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윤석호. 20년 전 그 기사. 더 파봐. 최도식이 명령했다. 아버지 윤석호 과거 이력 전부. 조사 결과 윤석호는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과 지문은 숨길 수 없었다. 최도식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측근들을 불렀다. 윤서준을 제거해야 해. 깨끗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만들어. 기밀 유출, 횡령, 뭐든 좋아. 법적으로 문제없게. 일주일 후 서준의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 재단 내부 회계 자료. 조작된 증거였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완벽했다. 서준의 계정으로 접속했고 서준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려 했다는 증거. 내부 감사팀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서준은 회의실로 끌려갔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윤서준 씨, 이게 뭡니까? 서준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파일입니다. 당신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재단 내부 회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 계정 접속 기록, 이메일 발송 시도 내역 전부 남아 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서준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감사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날 저녁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서준은 수갑을 찼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다. 윤서준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끌려가며 복도를 지나갔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신입인데 벌써? 뭘 훔쳤대? 수치스러웠다. 억울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진우가 서 있었다. 서준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옆에는 최도식이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장님. 최도식이 말했다. 좋은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입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정도로. 하지만 참았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게 끝이었다. 서준이 경찰차에 실려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석호가 재단 본관 로비에 나타났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경비원이 제지했다.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제발요. 이사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안 됩니다. 내일 오십시오. 석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싼 도시락. 하지만 아들은 유치장에 있었다. 제발, 제발 이사장님을. 소란 소식을 들은 진우가 로비로 내려왔다. 석호는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전 다시 밑바닥으로 가도 됩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맞아도 쫓겨나도 감옥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로비에 있던 경비원들과 야간 근무자들이 수군거렸다. 진우는 석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석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이사장님,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이요. 20년 전 일도 재단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진우가 석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석호의 몸이 휘청거렸다. 다리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사장님, 석호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20년 전 제가 졌던 그 빚을 갚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만은.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댐이 무너지듯 기억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20년 전 그날 병원 복도. 자신은 깨어났다. 온몸이 아팠다. 석호를 구하느라 철골에 맞았던 것이다. 그때 최도식이 들어왔다. 당시 이사였던 최도식. 상무님, 정신 드셨습니까? 윤석호 씨는, 아기는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상무님. 최도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목소리를 낮췄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야 합니다. 재단을 위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실 공사를 신고해야. 신고하면 재단이 무너집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돕던 수천 명의 복지 대상자들이 거리로 나앉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 저 사람과 아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도식이 말했다. 죽이진 않겠습니다. 대신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할 겁니다. 사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수배령을 내리고 숨어 살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안전하고 재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최도식이 일어섰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상무님, 그리고 윤석호, 그 아기까지. 셋 다 사고사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는 그때 무너졌다. 두려웠다. 죽음이 무서웠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을까 두려웠다. 결국 침묵했다. 석호를 버렸다. 아기를 버렸다. 진실을 버렸다. 그 죄책감이 자신의 기억을 파괴한 것이다. 진우는 석호를 붙잡고 흐느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석호도 울었다. 20년 만에 만난 두 남자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다음 날 진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믿을 수 있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들,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최도식을 조사하십시오. 은밀하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일주일 동안 은밀한 조사가 진행됐다.
20년 전 회계장부, 자재 구매 내역, 현장 감독 일지.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수십억 원의 횡령 증거를, 최도식의 비자금 계좌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비계 붕괴가 인위적이었다는 증거를. 안전장치가 고의로 해체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도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이사장을 제거해야 해. 일주일 후 서준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진우가 은밀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한 결과였다. 조작된 증거의 허점이 드러났다. 석방되던 날 서준은 경찰서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석호는 아들을 꽉 안았다.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집에 가자. 하지만 진우는 안심할 수 없었다. 최도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분간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네. 혼자 갈 테니 운전기사는 보내지 말게. 하지만 이사장님, 괜찮네. 그날 밤 진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비가 내렸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다.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룸미러를 봤다.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왔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진우는 속도를 높였다. 뒷차도 따라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커브 구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뒷차가 갑자기 가속하며 들이받았다. 쾅! 차가 중심을 잃었다.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졌다. 가드레일이 빠르게 다가왔다. 진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죽음이 목전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또 다른 차가 진우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진우의 차가 그 차의 측면에 부딪히며 멈췄다. 가드레일 불과 1m 전. 뒷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도망쳤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앞에 차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쓰러졌다. 서준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서준. 차의 측면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서준아. 진우가 달려가 그를 안았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서준이 힘겹게 눈을 떴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을 지켜야 한다고. 석호 씨가? 어떻게? 오늘 밤 위험하다고. 재단 쪽에서 움직인다고.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교통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기 전 진우는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서준의 손가락에도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반지. 석호가 끼고 있던 그 반지. 내 아들이다. 진우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내 아들이야. 내가 버렸던 아들이야. 서준의 눈이 희미하게 커졌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장님, 미안하다. 미안해. 20년 전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사장님, 무슨. 서준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진우는 소리쳤다. 서준아, 서준아.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빨간 불빛이 빗속을 가르며 다가왔다. 병원 응급실. 서준은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시간 후 석호가 달려왔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숨을 헐떡이며 서준이는 제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수술 중입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날 구했습니다. 석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 남자는 말없이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다. 빨간 불. 수술 중. 그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렸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석호와 진우가 동시에 일어났다. 환자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해갔습니다. 늑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었지만 수술로 처치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진우와 석호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석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진우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흘렀다. 며칠 후 진우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 최도식의 부실 공사와 횡령, 사고 조작, 그리고 최근의 서준 모함과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진우는 단상에 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자신의 비겁함까지.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20년 전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약자를 버렸습니다. 윤석호 씨와 그 아들 윤서준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제 죄를 법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재단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이 들끓었다. 최도식은 다음 날 구속됐다. CCTV 증거, 내부 문서,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20년 전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 미수, 횡령,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병실에서 이 뉴스를 본 서준은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석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서준이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석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2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실을, 아픔을, 그리고 사랑을. 서준은 말없이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울었다. 이사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란다. 석호가 말했다. 다만 약했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약하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진우 이사장님은 이제 용기를 내신 거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다. 햇살이 비쳤다. 한 달 후 서준이 퇴원했다. 병원 앞에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림새가 달라져 있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
이사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서준은 목발을 짚고 걸어 나왔다. 석호가 옆을 부축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진우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준이 입을 열었다. 함께 밥이나 먹을까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서준이 웃고 있었다. 어렵게 하지만 진심으로. 석호도 웃었다. 그렇게 세 남자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다. 진우는 재단에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피해자 보상, 장학재단 설립, 건설 노동자 복지기금,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어느 햇살 좋은 토요일, 진우는 석호와 서준을 그 집으로 초대했다. 마당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세 남자가 나란히 앉았다. 탁자 위에는 같은 은반지 3개가 놓여 있었다. 진우의 것, 석호의 것, 그리고 서준의 것. 이 반지들. 서준이 말했다. 이젠 다른 의미네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석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세 사람은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같은 문양, 같은 크기, 같은 의미. 진우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책임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20년을 잃었고 20년을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 것이다. 속죄하며, 사랑하며,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었다는 걸 아는 것조차 은혜다. 카메라는 천천히 세 사람의 손을 비춘다. 같은 반지를 낀 세 손. 그 손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 포개진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넓은 마당과 푸른 하늘. 날아가는 새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